마인드 스케치. 추운 겨울 배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야 했던 고려시대.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 한 4개를 붓대롱에 숨겨왔습니다. 밭에, 논에, 산에 심었더니 그중 하나가 자라서 나중엔 전 국민이 목화솜으로 옷을 짓고 솜이불을 만들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추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화씨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작은 목화씨처럼 마음에 심길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소중히 간직한다면 싹을 피우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들으셨습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1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인천 마인드팀 마랩이죠. 박정선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추우면 저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끈따끈한 호빵이 생각나요. 맛있죠. 네, 두 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어요. 네, 지금은 너무 흔해서 저는 잘 안 먹게 됐는데요.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슈퍼 앞에서 좀 입맛만 다시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나를 선뜻 주셨어요. 좋은 분이시네요. 네, 진짜 꿀맛 같았거든요. 네,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추워진 날에 호빵이랑 같이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따뜻한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요즘 연말도 다가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건네고 싶은 계절인데요. 맞아요. 네, 큰 도움이 아니어도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게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작은 배품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네,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 여러분, 서로의 온기도 나누시고 또 미소도 나누며 매일매일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준수라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축제 기획을 줄곧 해왔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축제보다 참신하다는 평도 많이 받아서 그걸 계기로 행사 또는 공연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광고 홍보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광고 기획에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주최하는 홍보 기획 공모전에도 입상했고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3학년이 되고 취업을 앞두고 동아리 후배들과 팀을 만들어 대기업 공모전에 여러 번 응모를 해봤지만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또 실무 경험을 쌓고자 휴학을 하고 한 광고 기획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선배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채택되는 기획안이 몇 안 되는 걸 보면서 기획사에서 살아남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걸 알았어요. 같은 기획안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채택이 되기도 하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과연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강사님, 앞으로 저는 어떤 마인드로 기획을 하면 좋을까요?
네, 광고업계에 취업을 하고 싶은 대학생의 고민이었는데요. 네. 광고업계가 그렇게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말 그대로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매일 새롭고 획기적이고 이런 네. 걸 떠올리려면 스트레스도 만만찮을 것 정말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쟁쟁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렇죠. 하고요. 실력자 엄청 많겠죠. 과연 어떤 마인드가 이 치열한 광고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지 강사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기획의 본질입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주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혹시 유라 씨나 승희 씨도 기획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무용만 하고 이제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서 그런지 네. 기획이라고 하면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드 스케치를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뭐 구상을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본 쓰는 부분을 뭐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획이지 이거를 뭐 기획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그것도 기획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업무용 기획안이 따로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을 기획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니까 강의 안에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또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면서부터 기획은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기획뿐만 아니라 공연, 행사, 게임 등 이런 각종 분야에서 기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용되는 분야는 다양할지라도 기획 전반의 흐름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이 나오기까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핵심에 대해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연을 주신 분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기획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마인드가 숨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또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보시면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기획을 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기획을 한다고요? 네. 사실은 상품 기획, 행사 기획보다 더 중요한 기획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기획입니다. 네, 기획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펼쳐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강연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강연이 기대가 되네요. 네,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획의 본질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이나 PT 기획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근본적인 사람의 심리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마인드 스케치에서도 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상이 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뭐 이렇게 이상형 얘기하시면서 네네 뭐 이상형은 버려라 그거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남편의 상 이야기도 하셨고 맞아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상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내가 기획한 자료를 본다고 해도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똑같이 그 상이 그려지진 않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히 내 의도를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알아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해 나가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강사님, 뇌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뭔가 특정한 원리가 있나 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부터 두 분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코끼리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요.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그 안 해야지 하는 코끼리가 머릿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으셨을 겁니다. 네. 이미 상대방, 여러분 두 분의 머릿속에 코끼리가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이걸 기획 프리젠테이션에 적용해 볼게요. 제가 강연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했던 실수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강연을 할 때, 항상 이런 말들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세요. 두서없는 발표지만 들어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말이 실수였어요. 왜였을까요? 나름 겸손하게 인사하신 거 아닌가요? 자기 소개할 때도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은 이 말에서부터 저 사람 부족한가? 두서없이 말할 건가? 별거 아닌 내용을 발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네. 한마디가 상대방의 머리에 그걸 심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우리가 은연중에 잘못 사용한 단어들이 상대방의 뇌에 그 단어를 그려 넣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뇌에 그려 넣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그려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내 기획 안에 핵심 효과를 그려 넣어야겠죠. 사실 기획은 말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네. 기획 배경을 정의한 후에 끌리는 말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림이 그려지도록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걸 다 합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또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기획하는 거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그런 기획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은 진짜 이유를 찾아라입니다. 진짜 이유를 네, 찾아라. 네. 이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 이 행사에 왜 가야 하는지, 이 사업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대충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되진 않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OY인데요. 도요타의 사장이었던 오노 다이이치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왜를 5번 반복하면 진짜 원인을 알 수 있고 진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면서 원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용한 질문법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몇 번이고 물어보고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도 한번 기획한 후에 그 기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건 꼭 사야 해. 저 행사에 꼭 가야 해. 라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들어있는 기획인지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기획인지 말입니다. 네. 오늘 기획의 본질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분야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본질을 찾아가고 핵심을 찾아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OY의 힘은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만큼 기획이 필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Y를 제대로 물으면 본질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를 알면 또 핵심이 아닌 것들을 지우고 나면
진짜 해야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이든 인생이든 모두 그렇습니다.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본질은 질문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질문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은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중간에 망치는 생각, 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생각, 사람들이 내 강연을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 오만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려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에너지를 허비해버립니다. 맞아요. 저도 부담스러운 이런 강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집중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꿨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바꿨더니 그 질문이 제 강의의 질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2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전에는 1시간 30분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랬어야 하는데 망할 줄 알았어. 뭐 이런 한탄의 시간을 가졌다면 네. 질문을 바꾼 후에는 오케이.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상황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네.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 질문이 쓸데없는 나의 생각들을 쳐내주고 네. 나의 생각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네, 질문들이 나의 생각을 다고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바꾸니까 그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네요. 네. 그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에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려면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기획에도 첫 발을 내딛고 계시지만 사실 사회생활도 첫 발을 내딛은 분이시잖아요. 네. 처음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 첸은 모두 다 갇혀서 시작한 것은 이미 시작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기획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정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임하면서 기획인으로서 내공을 쌓아가신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그때 기회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살면서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또 앞으로 한 달, 뭐 1년 이런 기획을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작은 기획들이 모여서 일뿐 아니라 인생까지 설정하는 거라면 오늘 들은 강의가 정말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기획이라고 해서 마냥 어렵게만 그쵸.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막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머리 아프죠. 네. 이렇게 보면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뭘 먹을까? 맞아요. 네, 오늘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 것도 기획의 일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이 가르쳐주신 질문하는 습관이랑 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도 생활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준수 씨가 부디 이 기획 마인드로 기획도 하시고 또 사회생활도 또 준수 씨의 인생도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두분 안녕히 보내드릴까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꿈을 꾸는 사람들로 돌아올게요. 로시가 부릅니다. 스타즈. 내 별자리는 상처투성이 자리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종목 중에는 절대 아성을 쌓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양궁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죠. 양궁하면 대한민국인 것처럼 탁구하면 단연 중국인데요.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중국 선수들이 독차지해 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탁구계에서도 마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세계 탁구를 평정하다시피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덩약핑 선수입니다. 나가는 모든 대회마다 1등을 차지하는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받은 금메달 수만 18개.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횟수는 무려 132회나 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2회 연속으로 단복식을 석권하면서 금메달 4개를 딴 전설의 탁구 선수이기도 하죠. 5살 때 처음 라켓을 잡은 그녀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 그녀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작은 체구. 150cm도 채 안 되는 그녀의 키와 짧은 팔다리는 탁구에 불리한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대표팀 코치진은 그녀를 선수로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테이블에 딱 붙어서 연타를 날리는 전진 속공을 완성시켰습니다. 무서운 스피드와 매서운 눈매, 높은 스카이 서브는 당시 모든 선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대표 선발전에서 1등으로 통과하며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된 덩야핑.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신을 운동화가 한 달 만에 다 떨어졌다고 하는 일화에서 그 노력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뿐입니다. 20대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연속 8년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오랫동안 세계 정상을 차지한 여자 스포츠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 정상의 자리에서 덩야핑은 은퇴를 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일반인들이라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될 24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떤 길로 흘러갔을까요? 그녀는 라켓을 내려놓고 영어 사전을 잡았습니다.
24세 중국의 칭화대학교 영문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고 그곳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석사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도 영국 케임브리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탁구만 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시간도 없던 덩야핑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청와대에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을 때 그녀는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대문자와 소문자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 14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 노력 끝에 케임브리지대 800년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4년 뒤 베이징 올림픽 유치대사가 되어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창한 영어 연설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수 시절 몸에 밴 집념과 노력, 도전의 결과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인민일보에 입사해 검색 부문 사장이 되면서 인민일보의 뉴스 검색 사이트를 중국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검색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CEO가 된 지 1년 만의 성과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탁구와 박사학위, 그리고 비즈니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쉽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인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안 되는 일도 없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 그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노력. 그게 바로 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아닐까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다 심장이 멎은 아이. 엄마는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어 심장이 멎어 차가워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아이의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낸 엄마의 따스한 품과 간절한 기도. 엄마 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캥거루 케어는 이제는 미숙아와 신생아들의 면역을 높여주고 성장을 돕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됐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의술로도 할 수 없었던 엄마 품과 같은 기적. 마인드 스케치에서 그런 기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